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한반도 정세를 뒤흔든 이슈들이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무엇보다 북한이 3개월 만에 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군사적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도 높아진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상황과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춰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 외교안보 분야 취재하는 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핵심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죠? 네, 북한의 신형 ICBM 2차 시험 발사를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이런 고강도 도발에 나선 건지, 또 왜 그렇게 신형 ICBM 개발에 집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하루 뒤에 이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 화성 18형이라고 확인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이 ICBM은 고도 6,600여 킬로미터, 비행시간 74분 등 각종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선보인 장거리 미사일 중 최강 성능을 보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ICBM 발사에 앞서 미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이틀간 연거푸 3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구겨진 자존심을 되살리고 군사적 긴장 지수를 끌어올려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에 결국 성과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회의장에선 남북 대표 간의 날선 신경전도 전개가 됐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계속 군사정찰위성 실패 이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 재발사하겠다라고 했는데 ICBM을 발사를 했거든요. 네. 우선 이번 ICBM 발사 전후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12일 오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사실이 한미 군당국의 감시망에 실시간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은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 미사일의 정체가 지난 4월 처음 시험 발사한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ICBM 화성 18형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북한 발표를 보시면요, 이 미사일은 74분가량 6,640여 킬로미터 높이까지 치솟은 뒤에 직선 거리로 1,000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상에 낙하를 했습니다. 이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최대 사거리가 15,000킬로미터 이상으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이 지금까지 선보인 ICBM 중에서 모든 면에서 최강의 성능을 과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현장에서 발사 장면을 참관하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4월에 처음 공개를 했던 이 화성 18호, 4월에 첫 시험 발사를 했던 이 화성 18호를 3개월 만에 다시 시험 발사를 했고, 게다가 좀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좀 고체 연료형 ICBM 개발에 집착하는 주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화성 18호는 올 2월 이 실물이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4월 또 처음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에는 추력을 줄여서 최고 고도 3,000km까지 이렇게 발사를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는 6,000km 이상, 2배 되는 고도까지 정상 발사를 한 겁니다. 이 정도 추력이라면 1톤 중량의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미국 본토까지 충분히 실어 날릴 수 있다. 그런 만큼 미국에 굉장히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로켓의 불꽃 모양 등을 볼 때 이 연료나 엔진 소재 기술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북한의 ICBM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선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 여부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MIT 명예교수와 같은 전문가는 이 화성 18형이 러시아의 다탄두 ICBM과 동체의 비율이 동일하고 또 길이와 폭도 같다면서 러시아에서 넘어온 ICBM 기술 같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이 발사 전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고 은밀하게 기동해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군사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략 무기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만큼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대부분 고체 연료 기반의 ICBM을 전력화한 상황입니다. 예, 단거리나 중거리도 아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거는 이건 좀 상당히 고강도 도발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그렇게 텐데. 볼 수 있죠. 예. 네, 그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북한은 남북 관계가 냉각기에 들어선 이후에 줄곧 도발 카드를 예고해 왔습니다. 최근만 보더라도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요. 군사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강력하고 위력적인 핵무기 증산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발사 직전에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내세워서 미국 정찰기가 자신들 경제 수역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격추 위협까지 가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한미연합훈련이나 또 미국 전략핵잠의 한국 방문을 앞둔 상황에 대한 일종의 군사적 견제 행보로도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번 발사가 대내적 목적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 그럴 수 있다 이런 추정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오는 27일이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전승절 7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자리지만 첫 정찰위성 발사가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 또 경제 성과도 상당히 부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성 재발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만한 ICBM 발사로 사전 축보를 쏘아올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실제로 북한은 ICBM 발사 장면을 장엄한 음악이 배경으로 깔린 12분짜리 선전 영상물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물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 만장약된 전략무기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폭음이 터져오르고 거대한 동체가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나운서의 나레이션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죠. 네, 그렇네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또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지속하겠다며 극한의 강대강 대결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또 한 번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꺼내든 거라면 당분간 도발 수위를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도발에 우리 정부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직후에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됐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한반도 주변 연합 훈련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압박으로 북한이 어마어마한 안보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한미일이 확장 억제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북한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 자리에는 한국과 북한 유엔 대사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남북 간의 치열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남북 대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est fire of a new type of ICBM, Hwasong-8 18, is warranted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fense, to deter dangerous military moves of hostile forces, and safeguard security of our state. In April, United States cooked up Washington Declaration, the platform for nuclear showdown with DPRK. Address the DPRK's repeated provocative actions almost every month without any concrete result. Mr. President, we must clearly demonstrat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will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DPRK is stronger than its reckless will to develop nuclear. 네, 유엔 안보리 대응과는 별도로 우리 정부는 독자적 대응에 착수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끝난 직후에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전현직 고위관리 4명과 조선 백호무역회사 등 기관 3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핵과 미사일 개발, 또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아온 인물과 기관들이고요. 이렇게 우리 정부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를 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물론 남북 관계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 측면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 댐 방류 사전 통보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전국에서 현재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올여름에 이런 기록적인 수준의 폭우가 예상되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 말에 북한에 댐을 방류할 때는 미리 좀 알려달라. 이렇게 좀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공개 요청을 보냈습니다. 예.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하류에 있는 연천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09년 9월에 북한이 환강댐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무단 방류하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보름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도 우리 정부의 사전 통보 요청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댐 방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북 간 냉각 상황이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통보 없이 그냥 방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 댐 수문을 열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게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칫 무고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북한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